이게 당신이 오늘 먹을 수 있는 전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180칼로리.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곳 바르샤바 게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40년 11월 나치는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도시의 단 2.4% 공간에 44만 명을 몰아넣었죠. 그건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인간 도살장이었습니다. 나치의 계산은 정교했습니다. 총알 한 발 아끼면서 수십만 명을 합법적으로 말살하는 법, 바로 계산된 기하였습니다. 독일인에게는 2600칼로리의 만찬이, 유대인에게는 단 180칼로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배급이 아니라 서서히 집행되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방 한 칸에 7명, 숨 쉴 틈조차 없는 과밀 상태에서 위생은 무너졌고 발진 티푸스가 개토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먹은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톱밥과 모래가 섞인 빵,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기름, 위장은 비명을 질렀지만 선택지는 없었죠. 체감이 안 되신다고요? 지금 당신이 먹는 김밥, 닭사말, 그걸로 하루 식사 시간에 강제노역을 버텨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엔 매일 5,000구의 시체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체를 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신발 밑에 밟히는 방해물일 뿐이었죠. 피부는 창백하게 변하다 못해 기괴한 갈색 반점으로 뒤덮였습니다. 의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 생지옥 속에서 28명의 의사들은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자신들도 굶어 죽어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의학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해부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가족이, 그리고 본인이 굶어 죽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데이터로 기록한 겁니다. 생명의 모터가 멈춘다. 연료가 없어서 엔진이 꺼지듯 인간의 장기가 하나씩 가동을 중단하는 전면적인 시스템 셧다운이었습니다. 눈부터 무너집니다. 안압이 떨어지면 안구가 푹 꺼지고 흰자에는 종이장처럼 얇아지죠. 하지만 놀랍게도 시력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인체는 생존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시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세상을 끝까지 지켜보려는 듯 말이죠. 피부 위에는 기아 색소 침착이라 불리는 흑갈색 반점들이 돋아났습니다. 이건 피부병이 아닙니다. 내분 비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비명이었죠. 아이들의 성장은 멈췄습니다. 뼈는 스티로폼처럼 약해졌고 자라야 할 골격은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로 타버렸습니다. 1942년 8월 나치의 대대적인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은 불탔고 기록을 남기던 의사들은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3,000건이 넘는 부검 기록은 기적적으로 개토 밖으로 밀반출되어 살아남았습니다. 그 기록엔 충격적인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서둘러 주지 마라.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직후 해방된 수용소에서 수많은 생존자들이 초콜릿 한 조각을 먹고 쇼크사했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 게토 의사들의 연구가 일찍 알려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죠. 배고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가장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괴물이었죠. 서서히 이 섬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농담배였습니다. 강제 다이어트라며 씁쓸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뇌가 오직 음식 하나에만 지배당합니다. 눈앞에 음식이 없으면 세상 모든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일종의 좀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 무엇이든 씹어야 했습니다. 빳빳하게 풀 먹인 셔츠깃을 뜯어 먹으며 텅 빈 위장을 소비려 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단백질에 대한 갈증은 이 섬을 집어삼켰습니다. 도축된 말의 피가 응고된 덩어리를 소금만 뿌려 빵에 발라 먹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성찬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굶주림에 미친 사람들은 환자들이 검사를 위해 들고 가던 인분이 담긴 병을 빼서 그 자리에서 마셔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의 어느 날 인류 역사상 가장 구역질나고 슬픈 사건인 이른바 기어다니는 개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절망한 한 여성이 건물 위층에서 투신했습니다. 하필 그녀가 떨어진 곳은 누군가 생선을 끓이고 있던 거대한 솥 위였죠. 두개골이 박살나며 뇌수와 피가 생선 곡물과 뒤섞인 끔찍한 광경. 그런데 그 순간 구석에서 어린아이들이 개미떼처럼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맨손으로 피와 뇌수가 범벅된 생선 조각들을 움켜쥐고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내장을 갉아먹는 배고픔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마침내 인류 최후의 금기마저 깨졌습니다.
도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포식자의 본능뿐, 현대적 시민의 사막이었습니다. 기록은 차가웠습니다. 1941년 12월 실리스카 거리 53번지, 42년 2월 크로우 만나거리. 주소와 날짜까지 특정된 시기의 흔적들이 보고서로 남았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가 굶어 죽은 자식의 시신에 손을 댔습니다. 그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나치가 설계한 지옥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진화였죠. 가장 단단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180칼로리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옆에 앉은 가족은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 내 식량을 나눠가는 적이었습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가. 매일 밤 벌어지는 무자비한 생존 게임. 누군가의 희생은 곧 본인의 아사를 의미하는 잔인한 공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일의 굶주림을 견디려 빵 한 덩이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손이 그 베개 밑을 파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손엔 아내에게서 훔친 빵이 꽉 쥐어져 있었죠. 죽음의 순간까지도 놓지 못한 그 탐욕스러운 갈망. 죽음조차 이용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배급표를 며칠이라도 더 받기 위해 밤이 되면 옷을 벗겨 거리에 몰래 내다버렸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썩어가는 자식의 시신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 악취를 견디며 시체와 동거하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한계에 다다른 부모들은 길가에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주워가길 고아원에서 죽한 그릇이라도 먹길 바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유기였습니다. 이 생지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인 가족이 있습니다. 레오카디아 슈미트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 그들은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를 피했을까요? 비결은 도덕적 고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본이었죠. 전쟁 전 받은 거액의 보험금, 그 차가운 금속 뭉치가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나치 경비병들의 눈은 돈 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슈미트 가족은 재산을 쏟아부어 감시를 샀고 매일같이 금지된 식량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분을 위조해 아리안 구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돈으로 산 자요. 하지만 그 대가는 남겨진 친척들의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반면 팔 물건이 없던 이들에겐 매일매일이 서서히 진행되는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가구를 팔아 빵 한 조각을 사고 옷을 팔아 수토한 그릇을 샀죠. 계단을 내려가듯 진행되는 몰락. 팔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남은 건 텅 빈 방과 시체처럼 마른 육체뿐이었습니다. 마지막 가구가 팔리던 날, 온 가족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아이의 울음소리는 개토의 일상적인 배경음이 되었죠. 어른들이 무력하게 굶어 죽어갈 때 개토를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은 가장 어리고 연약한 존재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몸집이 작은 아이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하수구 구멍, 그리고 무너진 장벽의 틈새, 그곳이 개토의 유일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꼬마 밀수꾼이라 부릅니다. 매일 밤 총구 앞을 고양이처럼 가로지르며 가족의 한 끼를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한 아이들이죠. 장벽의 틈새, 그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구 구멍, 그 좁은 통로가 개토의 마지막 생명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을 기어다니며 밤의 유령이 되었죠. 당신의 8살짜리 아이가 빵 한 조각을 구하러 총구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개토 모든 어머니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인 헬리카 와저베르 부나는 이 처절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피와 눈물로 써내려갔죠. 꼬마 밀수꾼이라는 이름의 시를 말입니다. 시 속의 소녀는 고양이처럼 날쌔게 담장을 넘습니다. 그의 눈은 군인이 아니라 집에 남겨진 텅 빈 식탁과 굶주린 동생들을 향해 있었죠. 하지만 총선이 울리는 순간 모든 희망은 멈춥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차갑고 먼지 쌓인 거리 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찰나 소년이 내뱉은 마지막 말은 무섭다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대체 누가 당신에게 빵을 가져다 줄까요? 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그 시는 바르샤바의 추모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이보다 너무나 용감해야만 했던 수백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죠. 하지만 이 지옥에서 아이들을 끌어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욜란타라는 아무명으로 활동한 가톨릭 사회복지사 이레나 샌들러였습니다. 그녀는 전염병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특별 허가증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건 세균이 아니라 가스실로 끌려갈 운명의 아이들이었죠. 어떻게 아이들을 빼냈냐고요? 구급차에 이중바닥, 감자자루, 심지어는 작은 나무관 속에 아이들을 숨겼습니다. 소리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까지 먹여가면서요.
지상으로 나가는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그녀는 하수구를 선택했습니다. 쥐와 오물이 가득한 칠흑 같은 어둠 속이 아이들의 유일한 탈출구였죠. 아이가 울면 모두가 죽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기의 울음소리를 삼키기 위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아이의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출된 아이들이 무려 2,500명. 샌들러는 죽음의 문턱에서 2,500개의 미래를 건져 올렸습니다. 나치가 지우려 했던 생명들을 말이죠. 그녀는 아이들의 진짜 이름과 바뀐 이름을 적어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밑에 파묻었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하지만 1943년 가을 게슈타포가 그녀의 집을 덮쳤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모진 고문이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입은 유리병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 동료들이 경비병에게 건넨 막대한 뇌물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탈출한 그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항 활동을 멈추지 않았죠. 바르샤바 게토의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계산된 폭력이 인간의 도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사회학적 시험이었죠. 누군가는 인육을 먹고 누군가는 자식의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배부름과 단연한 도덕들. 만약 당신이 180칼로리의 지옥에 던져진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 존엄의 한계를 시험했던 이 지옥도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기 위한 줄은 끝이 없었습니다. 250개의 무료 수프 배급소. 하루 10만 끼의 식사가 제공됐지만 그건 거대한 불길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했죠. 이 종이 한 장이 곧 목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급표를 개에게 던져주는 뼈다귀라고 불렀죠. 비참했지만 이 뼈다귀마저 없으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배급표를 반납하다. 개토에서 이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우아하고도 소름 끼치는 암호였습니다. 더 이상 먹을 자격조차 박탈당했다는 뜻이니까요. 기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치의 눈을 피해 밀반입한 콩고 레드시약.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의 혈관에 이 시약을 넣어 인체의 마지막 저항을 측정했습니다. 의사 파이긴블라트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굶주림은 안구를 짓눌러 백내장을 만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야맹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처절했습니다. 인체가 생존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각이라는 기능을 사수하려 했던 거죠. 죽더라도 무엇이 자신을 죽이는지 똑똑히 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피부 위로 돋아난 흑갈색 반점들. 이건 단순한 오염이 아닙니다. 부신 기능이 완전히 붕괴되어 몸 안의 호르몬 체계가 폭발했다는 마지막 경고등이었죠. 이 모든 것은 인종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독일인에겐 풍족함을, 유대인에겐 정확히 계산된 아사를. 그것이 나치의 아키텍처였습니다. 1942년 7월, 그로스 아키언. 굶주림조차 사치였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차는 배고픈 이들의 식단이 아닌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스실로 쉬어날랐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땅속 깊은 곳, 유리병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육체를 태웠지만 그들이 증명한 지옥의 기록까지 태울 순 없었죠. 총보다 무서운 건 기록이었습니다.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일기와 보고서를 금속 우유통에 담아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오이네그 샤베스, 비밀 아카이브의 시작이었죠. 손가락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져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이 지옥에 실제했다는 증거만큼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시인 엘리카, 그녀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개토에 남았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스실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바르샤바 거리에 서 있는 작은 소년의 동상. 그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엄마, 내일은 누가 빵을 가져다 줄까요? 이 질문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핥힙니다. 모섬예조차 기아 앞에서는 생물학적 고문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빵을 양보하는 건 숭고한 선택이었지만 그건 곧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잔인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의사들이 남긴 492구의 아사자 부검 기록.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나치가 인종 청소라는 미명 아래 저지른 범죄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살인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 제급식 증후군의 경고. 밥자리 먹이지 마라. 천천히 소량씩. 이 한 줄의 지식이 훗날 수천 명의 포로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즉석밥 반 공기도 안 되는 양. 당신이 오늘 점심으로 가볍게 남긴 그 음식이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고 하수구를 기어야 했던 절박함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슈미트 가족. 하지만 생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죽어간 이웃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 생존자의 슬픔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감옥이 되었죠. 희아는 육체를 무너뜨렸지만 영혼까지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텅 빈 배를 움켜쥐고서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냥 죽지 않겠다. 이제 처절한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944년 4월, 더 이상의 배고픔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엔 배급표 대신 총이 들려 있었죠. 굶어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 제트오비은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를 상대로 뼈만 남은 소년들이 기적 같은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하수구는 더 이상 도망치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침략자들의 발밑을 노리는 요새이자 개토의 심장이 되었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치는 결국 개토를 통째로 불태우기로 결정합니다. 거대한 시나고그가 폭발하며 하늘을 덮었을 때 44만 명의 순결이 서린 공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180칼로리라는 수치 아래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요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걸까요? 오늘 당신이 마주한 따뜻한 식사.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원이었고 누군가에겐 목숨을 바꿔서라도 자식에게 먹이고 싶었던 단 한 번의 기적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의 의사들, 꼬마 밀수꾼들, 그리고 이레나 샌들러.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육체는 가둘 수 있어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사랑은 가둘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아이들의 눈동자를요. 그들이 남긴 기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옥을 만들지 말라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배고픔인가? 아니면 존엄인가? 180칼로리의 지옥도는 우리에게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장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잔혹하고도 위대한 생존의 기록이 당신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식의 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